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진행하는 것은 이제 형사소송법보다 테마 특강입니다. 테마 특강인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조금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시험에 좀 도움이 되게 빠르게 한번 강의를 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의 좀 자신감을 상승시키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당연히 맞출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는 우리 이태우 김재윤 형사법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한 22페이지쯤 되니까 그렇게 분량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혹시 동영상이 이제 좀 궁금하시다 그러면 여기 일타이드.com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동영상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요런 직렬에 있는 분들은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형사소송법, 이제 사실은 경찰 채용 같은 경우는 좀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해의 폭을 위해서 좀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고요. 그래서 뭐 경찰 승진, 다음 국가직. 국가직에 이제 교정직, 검찰직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소방승진, 소방간부, 여기에서도 필요할 수 있는 것들인데 빠르게 한번 이해를 하고 하시는 부분이니까 잘 신경을 쓰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는 22페이지에서 논점별로 테마별로 몇 개를 좀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테마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마는 제척, 자, 이제 기피, 회피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제척 기피 회피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제척 기피 회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부터 차근차근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용어는 자꾸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척 기피 회피인데, 제척도 있고 그다음 또 있습니까? 기피도 있고 회피도 있죠. 그러면 제척 기피 회피는, 제척이라는 말은 법에서 일정한 사유를 만들어 놓습니다. 실제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9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배제되는 겁니다. 당연 배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웃, 너 나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제척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기피라는 것은 물론 여기도 일정한 사유가 있어요. 근데 제척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안 나가는 겁니다. 안 나가고 있으면 당연히 그쪽 입장에서 너 엄마 나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청에 의한 배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기피는 뭐 하는 거다? 이제 신청을 하는 거죠. 신청, 이해관계인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겠고, 이제 회피는 뭐냐? 스스로. 나는 공정하지 못할 것 같아. 그럼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 배제하는 것을 회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 제척, 기피, 회피라는 제도가 이제 만들어진 건데, 제척, 기피, 회피는 원칙적으로 누굴 내쫓는 거냐면 법관입니다. 법관을 내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법관을 내쫓는데 왜 내쫓냐를 출발하는 건데, 우리 형사소송의 이념이 뭐죠? 자, 실체 진실의 발견, 적정 절차, 그 다음에 신속한 재판이었죠. 근데 적정 절차 있어요. 적정 절차는 공정한 재판, 피고인 보호, 비례성. 그런데 이 적정 절차에 뭐가 있다? 바로 공정한 재판이라는 게 있죠. 재판은 공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공정하려면 이 공정한 재판의 전제가 되겠죠. 전제. 그러면 말은 우리가 공정하다 머릿속으로 밖으로 외치지만 실제로 법관들이 공평한 법원의 구성, 구성이 전제돼야죠. 공평한 법관이 들어가야만이 재판은 공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미 선입견이 있는 법관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 재판은 불을 보듯 뻔한 거죠. 그럼 이런 재판을 거부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거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뭐다? 바로 제척, 기피, 회피가 되는 거죠. 법관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이 빨라지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신속한 재판, 오히려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되면 재판은 느려집니다. 느려지긴 하지만 바로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취지라는 걸 알아주시고, 자, 그러면 일단 제척 사유가 있죠. 제척 사유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제척은 사유만 보면 돼요. 왜? 절차가 없겠죠. 당연 배제니까. 자, 그래서 제척 사유가 있는데, 제척 사유는 얼마 전까지 7가지였다 2가지가 추가가 돼가지고 지금은 몇 가지다? 9가지가 있어요.
9가지. 그래서 9가지에 이제 해당하는 뭐다? 열거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척은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그 9가지 내용들을 이제 보면은 결국엔 어떤 겁니까? 법관이 피고인 내지 피해자와 일정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보는데, 자, 일단 법관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친족입니다. 법관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친족 관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피고인과 친족 관계가 있으면 봐주겠죠. 그다음에 피해자하고 친족 관계가 있으면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공정한 재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빠지는 거죠. 자, 그런 게 있겠고, 그다음에 뭐 두 번째로 따지면 이제 법관이 피해자입니다. 자, 법관이 피해자입니다. 죽었어요. 피고인은 이제 끝장난 거야. 그쵸? 그러면 당연히 빠져나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금 이제 해석문이 좀 문제가 되니까 조문을 그대로 써주면 법관이 어떻게 됐다?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전심재판 아니면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 심리,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뭐 했다? 관여를 했다. 자, 요게 이제 17조 7호가 됩니다. 17조 7호. 그래서 근데 여기가 해석문이 많아요. 그런 게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9가지라고 했는데 2가지가 추가가 됐다고 했죠? 그럼 2가지가 뭐냐면, 일정한 직에 있던 사람이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했을 때 얼마가 되죠? 2년이 경과가 안 됐어요.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다? 제척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관 예우 때문에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장을 한다. 근데 퇴직하고 2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여기에 이제 해석론이 좀 들어가는데, 자, 여기 3가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친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친족의 범위를 설정해야 되겠죠? 근데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그럼 뭘 보느냐? 친족은 법률상 친족을 얘기합니다. 법률상 친족. 그러니까 사실상 친족은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가 있습니다. 자, 사실혼 배우자는 친족입니까? 친족이 아닙니까? 친족이 아니죠. 엄격하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법관이 피해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피해자라는 범위를 따지면 한도 끝도 없이 넓어져요. 직접적, 간접적 이런 걸 따지는 건데, 고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피해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직접적으로 가죠. 여기 똑같습니다. 그래서 직접적 피해자, 직접 피해자 하나입니다. 직접 피해자 하나입니다. 그런 걸 보시고, 그다음에 퇴직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 근데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요거를 조금 지우고요. 자,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해석론이 되게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에 관여했다. 아니면 전심재판은 아니지만 그 전심재판에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했다.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 전심재판에 관여했다라고 했을 때 이 전심재판이 뭐냐라는 걸 출발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전심재판을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100% 틀립니다. 이 우리나라 현실을 좀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전심재판이라고 할 때, 전심재판을 고려할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나라는 항상 뭐 얘기하잖아요. OECD 뭐 얘기하잖아요. 근데 OECD에서 뭐 공적인 기반 이런 거 하면 다 꼴찌예요. 그래서 법관이 뭐다? 국민 전체를 따지면 거의 비율적으로는 거의 세계 최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건이 많잖아요. 사건은 많은데 법관의 숫자가 적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법관들 사건하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전심재판을 넓혀버리면 법관들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걸 상당히 기계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 그러니까 줄여서 이제 전심재판 관여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자, 그럼 전심재판 관여라고 할 때 전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전심. 전이 뭐예요? 앞전자잖아요. 앞선 신급만 얘기하는 겁니다. 앞선 신급이니까 자, 이제 2심에서는 몇 심이 전심이 되는 겁니까? 1심이 전심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3심에서는 2심 또는 1심이 전심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혹시 뭐다? 수사 단계는 전심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수사 단계는 전심이 아닙니다. 여기 딱 이것만 인정해줘요. 이것만 전심으로 봐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재판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재판이라고 말하면
재판은 우리가 기본관에서 쭉 수업을 들었겠지만 재판은 종국재판하고 종국전재판이 있습니다. 종국재판은 뭐죠? 당해심급에서 종결시키는 거. 그다음에 종국전재판은 종결 안 되는 거 이런 건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재판은 모든 재판이 아니에요. 종국재판만을 의미합니다. 종국재판. 그러니까 뭐 중간에 뭐 구속기간을 갱신했다 이런 건 종국재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재판이 아닙니다. 그런 걸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관여라는 말을 쓰죠. 전심재판 이제 관여했다. 그러면 관여라고 했을 때 뭔가 끼어들어서 뭔가를 했잖아요. 그럼 앉아있다 가기만 했습니다. 관여입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관여라는 말은 자 전심의 재판의 내부적 성립에 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를 말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전심재판 관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기초로 해서 자, 내용들을 하나 볼게.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가장 이게 논점이 핫한 논점이 되냐면 우리나라 재판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법관의 숫자는 적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재판을 빨리 하는 축에 속해요. 빨리 하는 축에 속하는데 빨리 하는 이유가 뭐냐? 특별한 재판이 있어요. 뭐가 있죠? 우리 약식명령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즉결심판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상당수의 비율, 숫자는 한 90% 정도는 여기서 끝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즉결심판이나 약식명령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재판이 있어요. 이 재판 때문에 재판을 빨리빨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데요. 근데 문제는 즉결심판이나 정식재판도 여기에 대해서 재판받는 사람 불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복을 하잖아요. 그럼 불복을 하면 뭘로 가느냐? 정식재판으로 가요. 정식재판.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재판을 두 번을 받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법적으로 따지면 요거 몇 심이냐? 1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몇 심이다? 이것도 1심이에요. 이것도 1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겠죠. 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했던 법관이 여기에 관여했어요. 이게 전심재판 관여입니까? 아니다 이거죠. 요런 거는 전심재판 관여가 아니다. 관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피고인 입장에서 여기서 즉결심판 약식명령 했던 법관이 여기에 관여했다. 그러면 피고인 입장 불리한 거 아니냐? 실제 법관은 몰라요. 왜냐하면 서면 도장만 찍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전심재판 관여를 안 봐줍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정식재판이 또 불복해가지고 뭘로 갈 수가 있어요? 항소심 갈 수도 있겠죠. 그럼 항소심은 몇 심이냐? 2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구했던 사람이 만약 여기에 관여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이건 전심재판 관여가 되는 겁니다. 전심재판 관여가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아두고 들어가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좀 되죠. 그래서 흐름들을 좀 이제 알아두는데 제척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이제 자료를 보게 되면은 1, 2, 3번. 1, 2, 3번이 이제 제척 요 부분과 이제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1번 형사소송법 17조 제2호는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인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그러니까 바로 친족 있죠. 근데 친족인데 여기에서의 친족에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되느냐? 안 된다 이거예요. 무슨 친족만 된다? 법률상 친족이다. 됐고, 그 다음에 자 2번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약식명령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정식재판 체크하시고. 자, 그럼 약식명령 했던 법관이 정식재판 갔죠? 제척 사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자, 이제 고발 사실의 일부에 대한 재정 신청 사건이네요. 네, 관여하여.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관여했다라고 했을 때 재판의 내부적 성립이 실제로 관여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재판은 어떤 거겠습니까? 본안 재판이에요. 근데 앞에 부분 잠깐 볼까요? 고발 사실의 일부에 대한 재정 신청 사건의 관여. 그러니까 지금 고발을 했는데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 고발인이 재정 신청을 했죠? 그럼 그걸 심리합니다. 심리한 사람은 고발이 잘 됐냐, 불기소가 잘 됐냐, 잘못됐냐만 따지는 거잖아요. 본안 심리한 적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본안 심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 전심재판 관여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마저 봅시다. 자, 신청을 기각한 법관이 공소가 제기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주심판사로 관여했을 때 전심재판이냐?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재판, 관여 이런 것들은 본안 사건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제척과 관련된 얘기는 요 정도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척 다 했으니까 그 다음 뭐예요? 깊이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깊이도 뭘 보느냐? 사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깊이 사유인데, 깊이도 이제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깊이도 깊이 사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깊이 사유는 일단 제척 사유는 전부 다 깊이 사유가 됩니다. 방금 얘기했던 9가지 있죠? 요건 다 제척 사유가 됩니다. 깊이 사유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제척 사유에다가 하나 더 추가시켜요. 그래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면, 자, 뭘 한다? 깊이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게 정형적인 사유고 이거 비유형적 사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사유가 좀 더 이제 깊이로 확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말인데, 그럼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라는 게 뭐냐? 상당히 추상적이잖아요. 어떤 경우가 불공평하냐? 기준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은. 그래서 기준인데 이걸 따지는 판단은 어떻게 한다? 누구를 기준으로 따진다? 통상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인을 기준으로 해서 자, 어떻게 된다? 불공평한 누가 봐도 불공평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뭐가 있어야 된다?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됩니다. 객관적인 사정. 요 정도가 되면 뭐가 된다?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또 한번 상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거 법관이 재판을 했는데, 자, 어떤 법원에서 너는 불공평한 재판을 했다.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물론 판례가 예시를 몇 가지 해줘요. 어떤 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 해서 첫 번째 유죄를 예단했다. 아니면 증인신문의 증거수사의 본질을 침해했다. 이런 것들이 있죠. 요 정도가 되면은 뭐가 된다?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 해서 깊이가 된다고 하는데, 그건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 그래서 실제로 깊이를 받아준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이제 알아두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와요. 그래서 좀 이따가 나올 텐데 다 깊이로 안 받아준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일단 사유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5번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4번 보시면 기피 신청 사유로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 입장에서 무조건 불공평해요. 둘 다 만족시키는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당사자가 아니고 통상인을 기준으로 해서 자, 재판이 될지도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는 추측할 만한 주관? 그럼 다 되게요? 안 되죠. 그래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요.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읽어보시면 법관이 당사자의 증거 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한 증거 결정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신청을 했는데 법관이 안 받아줘요. 짜증나잖아요. 불공평하냐? 아니다 이겁니다. 왜냐? 우리 형사소송의 대원칙에 이런 게 있죠. 자, 증거 공판 절차 들어가 보면 이런 게 있죠. 증거 채택 여부는 무엇이 됩니까? 법원의 재량입니다. 증거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잖아요. 채택할지 말지 법원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물론 법령 위반이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은 요 자체만 가지고 불공평한 재판을 있다 단정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5번 가보면 불공평한 재판 아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깊이 들어가는데 이제 깊이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럼 깊이는 신청에 의한 배제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절차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먼저 깊이를 아무나 신청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신청권자가 있습니다. 신청권자는 누구? 당사자예요. 당사자 누구죠? 검사, 피고인이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신청권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만 되느냐? 아닙니다.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변호인. 변호인도 인정해줘요. 피고인의 조력자잖아요. 그래서 변호인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변호인은 어디까지나 보조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에 조문에 단서가 걸려 있어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하지 말라면 못해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등장하냐면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다 조문적인 얘기인데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은 일단 법관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런 게 있죠. 뭐냐면 합의부원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단독 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법에서 예전에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단독 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어디다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법원 재판이 합의부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마음에 안 들어요. 쫓아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소속 법원에다 신청을 합니다. 소속 법원은 그 합의부 법원에다 신청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법관이 한 명이 있어요. 단독 판사 아니면 뭐 수명 법관 이런 사람, 수탁 판사 이런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당해 법관에게 제출을 합니다. 당해 법관. 그래서 왜 썼냐면 이걸 바꿔내요. 예전에 많이 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알아주시면 되고, 그래서 신청 방법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런 곳에다가 뭘 하게 돼 있다? 신청을 해요. 근데 신청 방법은 특별히 제한은 없는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을 해야 됩니다. 무슨 사유 때문에 된다라는 것을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서면으로 소명한다는 얘기는 신청은 구술로도 할 수 있어요. 신청은 구술로도 하는데 신청하고 나서 뭘 하게 돼 있다? 소명서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니까 별도의 소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별도의 소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피 신청을 만약에 서류로 했어요. 서면으로 신청했는데 소명서 안 냈습니다. 그럼 아웃입니다. 좀 이따 나오는 간이기각 결정을 통해서 기각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말들을 일단 알아주고요. 그래서 일단 신청은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중요한 내용이라서 좀 다시 지우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신청 방법 이렇게 됐고, 그럼 이제 신청을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가 나오겠죠? 여기에 이제 판례도 많고 설명할 게 많아요. 그래서 자, 신청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 기피 신청을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칙, 자, 소송 진행이 뭐가 된다? 정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예외적으로 뭐가 된다? 진행될 수도 있겠죠. 예외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진행되는 사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간이기각 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간이기각 결정은 처음부터 부적법한 기피 신청이나 아니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면 심사 없이 기각을 시키거든요. 그게 간이기각 결정입니다. 아니면 또는 급속을 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의 사유가 있어요. 또는이라고 써놓을까요? 급속을 요합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진행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조문인데 여기에 대한 이제 해석문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되는데, 그럼 문제는 정지를 한다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정지를 하느냐, 이게 논의가 되는 거죠. 정지가 되는데 우리가 재판이라는 게 본안 절차도 있고 본안 외의 절차들, 순수 절차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정지하느냐, 그랬더니 일설은 전부 정지된다. 그러니까 올 스톱을 해놓은 다음에 결정 날 때까지 나 멈춰라, 이렇게 하는 거고, 아니다, 본안 절차는 진행을 안 하는 건 맞지만 나머지 부대적인 절차들은 다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견해들이 생깁니다. 근데 정지될 범위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느냐, 다 정지할 필요가 없다, 본안 절차만 정지가 된다,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심리, 그러니까 증거조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증거조사,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있죠? 이런 것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안이 아니면 다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래서 뭐냐면 정지 안 되는 거. 정지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구속기간 갱신이 있어요. 구속 있죠? 아직 이제 뭐다 구속기간 2달인데 뭐 한 달 한 25일쯤 됐는데 갑자기 기피 신청 들어왔어요. 그러면 자 뭐다 하다가 재판 못 하는데 구속기간 지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갱신. 아니면 판결 선고. 요런 것들은 정지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멈춰지지가 않아요. 자,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만 정지하면 된다? 본안 절차만 정지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안 절차를 정지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정지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정지하지 않고 진행을 했습니다. 정지하지 않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법을 위반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 위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진행된 소송행위는 다 뭐가 된다? 무효가 됩니다. 위법이고 무효가 돼요. 무효는 밑으로 쓸까요?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것 자체가 진행한 것 자체는 위법이고 여기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됩니다. 무효. 자, 그럼 우리가 무효가 되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죠?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뭐냐면 왜 이게 진행되냐면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피 신청이 인용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법관도 뻔히 기각될 거 아니까 진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혹시 그러면 기피 신청 기각 결정이 되면 혹시 치유가 될 수 있느냐?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판례는. 그래서 기피 신청 기각 결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자, 기피 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치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하라 이거예요, 그 부분은. 다시 해라.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 소신청의 효과인데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판결 선고는 정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지가 안 되다 보니까 기피 신청은 언제까지 하느냐? 변론 종결 전까지 신청하라는 거예요. 변론 종결이 되면 이제 남는 절차는 뭐만 남아요? 판결 선고만 남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는데 급속은 간이결 기각 결정은 얘기했죠. 근데 이제 급속이 있습니다. 급속은 어떤 거냐? 그럼 급한 것도 또 있는데 예를 들어야 되겠죠. 근데 예를 드는데 우리 판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구속기간 만료 임박. 자, 구속기간이 만료가 임박했습니다. 좀 지나면 석방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끝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의 효과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까지 이런 취지의 일단 신청까지 먼저 지문들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6번, 7번, 그다음에 뭐다? 8번, 9번까지네요. 6, 7, 8, 9까지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봅시다. 이미 종국 판결이 선고되어 버리면 그 담당 재판부를 사건 심리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 신청은 목적어 소멸로 인하여 부적법하게 된다. 그러니까 종국 판결이 선고돼 기피 신청했어요. 뭐 하려고 한 거죠? 법관 내쫓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고됐으니까 이미 늦었다 이거 타이밍이 늦었다. 그래서 밑에 해설도 좀 보시면 되는데 밑줄 있죠? 그래서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22조에 의하여 정지될 소송 진행에는 뭐는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판결 선고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이미 종국 판결이 선고되어 버리면 이미 의미가 없죠. 법관 나갔는데 나가! 했는데 이미 나가 있어요. 대상이 없잖아요. 부적법하다. 간이기각 결정이라는 겁니다. 됐고 7번째. 자, 구속기간 갱신 절차도 역시 정지될 범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 8번째, 기피 신청을 받은 법관이 본안의 소송 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할 산 소송행위는 효력이 있다, 없다? 당연히 없죠. 근데 그 후 기피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확정된 그러하지 않았는데 아니죠. 마찬가지다. 치유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자, 구속기간의 만료가 임박할 무렵에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소송 진행을 신속히 정지해야 된다. 아니라고 했죠. 정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까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또 지우고요. 할 게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일단 신청까지가 됐고, 그럼 이제 신청을 했으면 당연히 이제 뭐 합니까? 법원에 재판이 있죠. 기피 신청이 들어갔고, 그럼 이제 법원의 재판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법원의 재판으로 가는데 그 재판은 일단 좀 전에 얘기했지만 부적법하거나 아니면 뭐라고 했어요?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 명백하다. 그럼 뭐 한다고 했습니까? 간이기각 결정을 할 수가 있죠. 정지 없이 바로 기각시키고 진행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기각 결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이기각 결정을 하는데 근데 간이기각 결정을 어차피 했어도 기피 신청한 사람 입장에 뚜껑이 열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 불복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불복으로 우리 법은 뭘 인정해주고 있다?
즉시항고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즉시항고를 인정해주는데 여기에 원래 즉시항고는 뭐가 있죠? 정지호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정지호가 없어요. 정지호가 없다. 이런 것들을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간이기각 결정을 안 했어요. 자, 간이기각 결정 안 하면 본안으로 가는 거죠. 안 하면 이제 법관은, 기피 신청을 당한 법관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자, 뭐다? 나는 기피 신청에 대한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불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견서를 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의견서를 내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기피 신청서하고 그 다음에 의견서하고 같이 법원이 재판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하는데 여기 재판에서 먼저 재판을 따지면 뭘 해야 됩니까? 관할 법원을 따져요. 어느 법원에서 하느냐? 그랬더니 기피 신청을 받은 법관이 속한 자, 뭐다? 법원의 합의부에서 합니다. 그 법원이 아니라 그 법원이 속한 합의부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기피 신청을 받은 법관은 관여하지 못하겠죠. 관여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근데 뭐냐면 기피 신청을 받은 법관이 빠지고 어쩌고 해서 합의부가 구성이 안 돼요. 합의부가 구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직근 상급 법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요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비슷한 얘기가 어디서 나오죠? 우리 적부심에 가보면 합의부에서 하는데 구성이 안 되면 예외적으로 뭘 합니까?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관여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직근상급법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뭡니까? 재판은 결정 형식으로 갑니다. 결정인데 결정은 크게 몇 가지가 있겠어요? 두 가지가 있겠죠. 두 가지가 뭐냐? 일단 기각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용, 기피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피 사유가 없으면 기각, 기피 사유가 있으면 인용. 기피 결정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건 인용입니다. 인용. 그런데 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둘 것은 이거죠. 바로 기각 결정에 대해서 또 뚜껑 열리잖아요. 그럼 뭘 할 수가 있다? 즉시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즉시항고는 자, 앞에 간이기각 결정하고 달라요. 정지호가 있습니다. 정지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피 결정은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불복할 수가 없습니다. 불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회피라는 것은 스스로 배제하는 건데 실무적으로 큰 운영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기억할 것은 회피 사유가 있죠. 회피 사유는 기피 사유와 동일합니다. 요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척 기피 회피는 법원 사무관 등에도 준용을 했죠. 준용을 하는데 전심재판 관여는 제외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번 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우리 형사소송에서는 사실은 간이기각 결정이라는 말 쓰죠. 근데 이게 우리 전체 법에 보면은 각하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법관들은 형사소송만 하는 게 아니라 민사소송도 하고 행정소송도 할 거 아닙니까? 용어를 헷갈려요. 그래서 각하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쓴 겁니다. 자, 그래서 10번 보시면 소송 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기피 신청은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 있죠? 부적법 하니까 자, 그러한 신청에 대해서는 기피당한 법관에 의하여 구성된 재판부가 스스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이게 뭐다? 간이기각 결정 설명한 겁니다. 간이기각 결정을 판례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간이기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각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등장을 했죠. 그래서 뭐 지문은 몇 개 안 되겠지만 상당히 얘기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내용들을 쭉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제 잘 파악하시고 정리 한번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테마 특강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